안녕하세요. 굿데이 미술관 토크 예술가 투자에 대한 마지막 날이자 8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를 해주신 연세대학 교수님이신 김보름 교수님께서 아트 컬렉팅, 감상에서 투자까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저는 김보름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NFT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제 미술품, 그러니까 이 미술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또 구매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매가죽이라는 아트 펀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구매가죽? 들어보셨어요? 이 펀드 아니더라도 이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보시면 사실은 이 구매가죽이라는 용어는 그 라폰텐 우화집에 나오는 곰과 두 친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이제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고요. 또 다른 친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올라가지 못한 이 친구는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곰은 죽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생각이 나서 바닥에 엎드려서 숨을 쉬지 않고 이제 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라지기를 이제 기다렸죠.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물어보죠. 곰이 와서 뭐라고 했어? 했더니 친구를 돕지 않고 혼자 올라간 저런 친구랑 친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갔다. 뭐 이런 우화인데요. 어쨌든 이 우화에서 곰과 두 친구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펀드 이야기입니다. 이게 1904년이니까 한참 전 이야기긴 해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앙드레 르벨이라고 하는 원래는 뭐 금융인이자 투자 전문가이자 선박업자였어요.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12명을 모아서 십시일반 매년 일정 금액을 모으고 그 금액으로 미술품을 구입을 합니다. 한 1년에 10작품 내외를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구입했던 100점이 넘는 작품들을 10년 후에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100개의 작품을 이제 10년 후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구입한 가격과 판매한 가격을 비교를 했더니 약 한 뭐 4배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런 성공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피카소 작품은 고개사의 가족이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1908년에 1000프랑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제 10년 후에 1914년에 경매를 했으니까 6, 7년 후겠죠. 12,650프랑에 판매를 해서 거의 10배가 넘는 그런 수익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미술품으로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십시일반 12명이 돈을 모았고 그 모아진 돈으로 작품을 구입했고 10년 후에 판매를 해서 평균 4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 어떻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를 봅니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들이 12명이 모여서 미술품으로 나 돈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미술 작품을 좋아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기를 원하는 애호가였다라는 점인데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미술 작품을 구입을 해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작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투자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앙드레 르벨이 이렇게 시도했던 투자 방식이 새로운 투자 방식이었고 이 당시에 이런 고매가죽이라는 펀드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많은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내지는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피카소 지금 너무너무 유명해요. 우리 올드 마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는 사실은 컨템포러리 아트였어요. 막 떠오르는, 그때는 블루칩 작가가 아닌 미래의 트렌드를 예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미술시장과 비슷합니다. 올해 미술시장 작년 굉장히 좋았다, 작품이 잘 팔린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굉장히 벨 에포크라고 해서요, 이게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전까지의 시기인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였고요. 그래서 문화도 많이 발전을 했고 이때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유로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이 미술 작품을 구매를 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이러한 어떤 미술 투자라고 하는 행위가 사실은 1900년도 초반에 프랑스 이런 고메가죽이라고 하는 펀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미술 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생태계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작품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있죠. 생산자가 있고 또 작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미술 시장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언제부터 사람들은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작품을 구매했을까?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계신 이 작품은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제 밑에 작가 미상의 플래니시라고 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작품명이요. 1620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을 하는데 미술 작품들이 걸려져 있는 방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플래니시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뭐 이렇게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이런 작품인데 플랑드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플래니시라고 하고 불어로는 플랑드르라고도 하는데 이 플랑드르 지역이 어디냐면 프랑스의 북부 지역과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일컫는 그 일대를 이 플래니시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지대였어요. 낮은 지대였지만 이 시기에는 이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느슨한 연맹체를 갖고 해상무역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진귀한 물건들이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왔죠. 이때를 바로 이제 황금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 플란다스에 대해 혹시 애니메이션 만화 생각나세요? 거기 네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동네 성당에 루벤스가 그린 그림을 막 보고 싶어서 하는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루벤스가 그린 성당이 있는 지역도 이 플래니시, 플랑드르라고 하는 벨기에의 앤트워프 지역입니다. 이 그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창문. 큰 창문. 창문. 네, 창문 있어요. 근데 창문 말고 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림. 네, 지금 여기가 너무 밝아서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한가득 그림이 한가득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그 당시에 이 플랑드르 지역의 화가들이 실제로 그린 그림을 이 작품 안에 그려놓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전쟁화도 있고요, 인물화도 있고 정물화도 있고 뭐 풍경화도 있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11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 남성이긴 해요. 11명의 굉장히 잘 차려입은 남성이고, 이 작품을 해석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들 중에는 아티스트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작품을 파는 아트딜러도 있고 작품을 수집하는 컬렉터도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벽에 이렇게 그림들이 있고 테이블 보시면 지구본도 있고요. 돋보기 같은 거, 만원경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미술 작품을 찾는 내지는 미술 작품을 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과학적인 거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요,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을 했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귀족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인 수단이 신분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여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밖에 나갔을 때 마차, 어떤 마차를 타는가, 내지는 어떤 옷을 입는가, 내지는 집에 적어도 이런 그림 작품이 미술 작품이 몇 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부의 상징과 나의 어떤 신분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땠을까요? 이 전에는 사실은 막 전쟁화, 종교화, 굉장히 그림들이 컸어요. 집에서 그림을 그려야, 집에 그림을 걸어야 되니 작품들이 크기가 작아졌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시기에는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그런 시기이자, 재미난 것은 미술을 중개하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갤러리 대표, 우리 아트 딜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딜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에서. 아트 딜러 내지는 중개인, 이런 미술상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문적으로 미술 작품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출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고물상, 숙박업을 하면서 중개하는 그런 미술 상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미술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 두 가지를 합니다. 뭘까요? 먼저 작품을 구입하거든요. 작품을 구입해서 본인들이 보관을 했다가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작품 어때요?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미술 시장이 막 급격하게 변동하는 그 시장의 그 변동성을 완급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미술의 트렌드를 읽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정문화를 많이 찾다더라. 아니야. 저 사람은 풍경화를 좋아해. 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읽으면서 그 작품에 풍경화를 잘 그리는 작가는 이 작가인데 라고 하면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미술 작품의 장르화 내지는 전문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딜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 시장이요, 1600년도에 이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 작품을 사고 판매하는 행위들이 이때부터 있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아티스트겠죠. 근데 요즘은 개별 개인의 아티스트가 활동하기도 하고, 이들이 컬렉티브라고 해서 특정 본인들의 공동체적인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모였다가 또 각자 개인 활동도 하는 그런 예술가 단체도 있습니다. 구입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개인들. 또 우리 와 있는 미술관도 소작품이 필요하잖아요. 기증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미술관 컬렉션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또 작품도 구입하곤 하시죠.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소비자는 100% 구매를 전제로, 그러니까 화폐가 오고 가는 거고요. 또 어떤 소비자가 있냐면 구매를 전제하지 않아도 미술관에서 관람을 하는 관람객도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이제 미술관에 방문하는, 요즘은 방문객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많이 써요. 관람객보다는. 왜냐하면 많은 미술관들이, 박물관들이 전시를 중심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전시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요즘은 박물관, 미술관에 꼭 전시를 보러 가지 않더라도 다른 경험들을 하러 갈 수도 있죠. 우리 미술관 앞에 너무 멋진 뜰이 있는데 이런 야외에서 다른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술관에 너무 멋진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에 친구와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온다든지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관람객보다는 방문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 이러한 관람객, 방문객도 중요한 미술 시장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사실은 매개 유통의 통로가 있습니다. 미술관은 아까 소비자라고도 했지만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갤러리, 화廊이라고도 하죠. 갤러리랑 그런 미술관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갤러리는요,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전시와 교육과 연구와 뭐 보존과 이런 비영리적인 이런 행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경매장 있죠. 경매사 들어보셨어요? 뭐 서울 옥션, K 옥션, 전 세계적인 소더비, 크리스티 뭐 이런 경매회사들이 있고 또 많은 갤러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작품을 판매하는 아트 페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트 딜러. 그러니까 갤러리의 대표분들을 갤러리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딜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아트 딜러라고 하면 이 갤러리 공간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아트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컬렉션 같은 것들을 조언하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내지는 어떠한 요소들이 이 둘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누굴까요? 인플루언서들이요. 예를 들면 BTS의 RM이 이런 작품을 구입했다더라 라고 하면 벌써 그 작가가 소속되어 있는 갤러리에 전화가 빗발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평론가들이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술시장을요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지금은 이 구분이 사실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가가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처음 그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채널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 홈쇼핑에서도 작품을 판매하거든요.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갤러리 아니더라도 미술 작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았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유통 채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시장은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갤러리를 지칭했고 2차 시장은요 한 번 팔린 작품이 다시 한 번 나오는 대표적인 게 옥션, 경매장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해서 보통 경매장을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제가 이제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키 플레이어들, 주체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통적인 역할을 하던 갤러리, 그러니까 작품 판매를 전제로 하던 갤러리들이요 약간 비영리적인 내지는 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판매되는 작품을 거래하는 경매장이 작가를 발굴해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이런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구분은 사실은 지금은 의미가 크게 없어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미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시장을 생각해 보면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작품이 없으면 우리는 작가가 없고 작가가 만든 그림이 없으면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보통 어떤 커리어를 밟냐 예전에는 사실은 미술대학, 미대를 전공한 아티스트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철학 전공하신 분도 있고요. 공대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대를 나오는 게 작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등용문이었다면 이제는 꼭 미술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비전공자였더라도 작가로 활동하는 다양한 루트, 경로가 생기곤 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술 작품 하면 떠오르는 장르가 있으세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미술관에 걸려져 있는 작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유화, 수채화, 뭐 드로잉도 있고 조각 작품도 있죠. 근데 요즘은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설치 작품도 있고요. 퍼포먼스하는 작가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 아트도 있죠. 그래서 점점점 그 장르의 구분들이 모호해지면서 꼭 미술대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가진 이런 아티스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냐. 보통 이들의 커리어 패스 과정을 보면
미술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졸업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졸업 전시 외에도 작가들끼리 십시일반 모여서 오픈 스튜디오를 열거든요. 혹시 오픈 스튜디오 가보셨어요? 작가들이 본인들의 작업실을 공개를 합니다. 작품도 선보이고 심지어 팔기도 하는 그런 오픈 스튜디오 활동들이 있고요.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레지던시 같은 경우도 특정 기간 동안에 그 스튜디오, 레지던시 공간을 오픈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 뭐 이제 활동하면서 공모전 같은 거에도 지원을 하고 대한공간에서도 전시를 하죠.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주요 갤러리라고 하는 메이저 갤러리 뭐 이런 갤러리에 소속이 되고 이 갤러리에서 아트페어에 나가면서 작품을 또 출품하게 되죠. 거래가 있는 작품들은 또 경매에 등장하게 되고요. 물론 경매장에 작품이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작품이 다 판매되는 건 아니에요. 유찰되기도 하는데 경매에 작품이 등장하고 비엔날레, 주요 미술관 같은 곳에서 기획전, 회고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그런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미술 작품을 구입했을 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어느 갤러리에서 내지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누구의 작품을 구입했어. 가보시안 갤러리에서 데미안 허스트의 버터플라이를 구입했어. 모명 4번을 구입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갤러리는 단순히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프리젠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작가들을 발굴해요. 실제로 갤러리 대표님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이런 졸업 전시라든지 오픈 스튜디오라든지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미래에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을 하죠. 이들을 매니지먼트 합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약간 아이돌 기획사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갤러리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해서 이들을 대표하고요. 이제 판매를 전제로 하지만 다양한 전시를 기획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갤러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전시를 기획하는 분들한테는 큐레이터, 학예사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냥 갤러리스트라고 하고 전시 기획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디렉터, 마트딜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는데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는데요. 네,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는데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할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딱 생각을 하면 일단은 아까 갤러리 대표가 내지는 갤러리스트들이 전시기획자가 작가들을 발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 일종의 내지는 이들과 함께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는 그 작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내가 다시 재판매할 때에 그 작가에 대한 부분에 어떤 작품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경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400만 원에 거래되던 작품이 갑자기 막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거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는 경매에서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갤러리에서 우리 너무 유망한 작가입니다 라고 전시를 하고 작품을 판매하지만 사실은 모든 작가들이 그 본인의 생명력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작가나 작품의 성장 곡선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매 결과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 경매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매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회원가입을 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경매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작가의
작품이 얼마에 거래됐었는지 내지는 그 작품이 시간대별로 어떤 추이의 변화가 있었는지 볼 수 있는데 사실 갤러리에서의 작품 가격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갤러리 통해서 구입할 때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가? 이렇게 구입해도 되나?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신문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한 1, 2년 전에 신문기사인데 이제 큰 갤러리에서 유망한 작가들을 다 이렇게 섭외해서 본인의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이제 조지 콘도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현대 굉장히 잘 나가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우리나라 G드래곤도 이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도 유명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세계 3대 갤러리 하우저 앤 월스라는 이제 갤러리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조지 콘도뿐만이 아니라 헨리 테일러 같은 굉장히 유망한 작가들을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중소 갤러리에 있었던 작가들을 스카우트해가면서 이게 과연 건강한 미술 시장의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타임즈의 한 이제 비평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돈으로 작가를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게 과연 갤러리냐 너무 상업적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가들은 큰 갤러리로 가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잘 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잘 판다라고 하는 건 여러 전제가 있어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노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저렇게 큰 갤러리일수록 컬렉터의 층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그 컬렉터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런 작가 있는데 한번 작품 보시겠어요?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는 단순히 작품을 잘 판매하는 걸 떠나서 일단 이런 갤러리에 속해 있는 다른 작가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큰 영감을 주거든요. 이들이 창작 활동하는데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 특정 갤러리에 내가 한번 교류해보고 싶은 내지는 같이 작업하고 싶은 작가가 있다면 창작 활동에 굉장히 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큰 갤러리일수록 작가에 대한 지원이 좀 탄탄하긴 합니다. 작가의 전작도록이라고 하는 작가가 평생 살면서 그려왔던 작품에 대한 도록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연구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갤러리에 가서 아트페어의 작품도 출품하고 또 미술관에도 그림이 걸리는 것들을 이제 희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브루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런던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3시간 걸리는 한 외곽 지역에 있는 기차역입니다. 여기는 서머셋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하우저 앤 월스 갤러리가요. 이 런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심지어 중간에 기차도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야 되는 이 지역에 오래된 농가주택을 농장을 개조를 합니다. 양조장과 농장을 개조를 해서 전시 공간을 만들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갤러리는 작가를 발굴해서 작품을 판매를 하는데 왜 사람들도 많지 않은 이 지역에서 저런 활동들을 할까라고 이제 궁금하게 되죠. 보시면 이 농가주택은 이 양조장은요. 영국의 문화부의 약간 보존 건물이에요. 2급 보존 건물이어서 사실은 철거를 한다든지 리노베이션 하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간, 하얀 벽에 작품을 거는 공간하고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더 멋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가운데 중정과 같은 가운데 큰 정원에는 루이스 부르주아, 왕거미 그 조각 작품을 하는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거대한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뒤에는 굉장히 야생화를 중심으로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요. 교육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꼭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면 누구나 참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워크숍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농장 보여드렸잖아요. 이 농장에서 키운 식물들, 채소들, 야채들
그리고 키운 소, 돼지와 같은 가축들을 가지고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갤러리가 과연 작품만 판매하는 곳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LA입니다. 이 하우스 월스 이 갤러리가 아까 말씀드린 런던에서 뭐 2-3시간 거리의 외곽뿐만이 아니라 이 LA에도 밀가루 공장, 그 다음에 오래된 은행 건물들을 사서 지역의 어떤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이러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과연 이런 행동들을 단순히 작품을 판매하는 상업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보다는 이 지역과 어떻게 소통을 하려고 하고 또 작가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다양한 공공적인 부분도 고민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런 이제 행보들을 보면서 기존의 갤러리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을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다양한 공간들을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매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키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동영상인데 다는 안 볼 거예요. 한번 짧게 보시고 진행할게요. 소덕이라고 하는 세계의 1위를 맡는 경매장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너무 흥미롭죠?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밖에 활동이 어려우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경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치 방송국의 스튜디오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이제 공간들을 만들고 실시간 생중계로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응찰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 옥션이어 경매사 앞에는 세계 각 지점의 스크린,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는 스크린이 떠 있죠. 혹시 이제 경매장이 그러면 어떠한 곳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매장이 작품을 판매하려면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떠한 작품, 이번 경매에는 어떠한 작품을 선보일까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작품과 고객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작품만 확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매하려면 작품을 운송해 와야 되죠. 운송을 해야 된다는 건 패키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품을 잘 패키지해야 되고, 또 경매가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 내지는 경매에서 판매돼서 그것을 구입한 분의 어떠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보관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과연 이 작품이 얼마의 경매에 내놓으면 거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죠. 감정도 해야 됩니다.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미술품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이거는 3,000만 원, 이거는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그 가격을 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자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경매에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라고 알려야 되잖아요. 도록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실제 이 작품을 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시도 개최를 해야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경매사 내지는 옥션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머로 땅땅땅 두들기는 이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약간 경매사도요. 경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구분이 학예상처럼 직업이 시대별 내지는 뭐 장르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담당자를 스페셜리스트 혹은 엑스퍼트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분들이 본인에 해당되는 뭐 컨템포러리 아트다, 아니면 조각이다, 아니면 나는 아시아 지역의 작품이다 라고 했을 때에 더 좋은 작품들, 거래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을 섭외하고 또 경매에 내놓고 알리는 데 노력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까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경매회사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투명해요.
모든 사람은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에 낙찰됐는지, 얼마에 거래됐는지 볼 수 있고요. 그 거래 낙찰받은 작품이 그 전에는 어떠한 경매사에서 혹시 경매 기록이 있는지 그 기록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장에 경매회사에 경매로 미술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는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경매에 작품이 나왔지만 유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횟수가 거듭되면 어떻겠어요? 대중들한테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힘든 작가네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인상이나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경매회사가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투명하지만은 않은 사건들이 좀 있긴 했어요.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매회사인 소더비랑 크리스티가 단합을 합니다. 우리 얼마 이하로는 작품 팔지 맙시다 라고 단합을 해서요, 미국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기도 하고요. 사실은 경매라고 하는 게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적정 가격에서 만나야 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단합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수 있겠는데, 영국에 굉장히 큰 손이라고 불리는 컬렉터 중에 찰스 사츠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원래 이제 형제끼리 광고 회사를 하는 그런 분이고, 작가들을 후원하고 작품 구입을 많이 하는 컬렉터인데, 그러다 보니 본인의 작품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본인의 전시 공간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사치 갤러리라고 하는 갤러리를 오픈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해서요? 이 찰스 사치가 작품을 구입한 작품은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 내지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사치라고 하는 갤러리, 이 컬렉터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는데, 실제 2007년 2월에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이 보이시는 왼쪽에 하얀 카너라고 하는 피터 도이그의 작품이 570만 파운드에 거래가 됩니다. 근데 불과 한 8개월 전에요, 소더비 경매에서 같은 작가의 유사한 작품이 110만 파운드에 팔렸거든요. 5배가 뛴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소문이 있었냐면, 그 피터 도이그의 작품을 2월달에 소더비에서 구입한 사람이 찰스 사치더라. 본인의 소장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찰스 사치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구입한 것이 아니냐.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경매회사가 굉장히 투명하고 이제 건강한, 내지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작품들을 거래는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혹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위트니 미술관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작품을 많이 오랫동안 소장을 하고 또 이제 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자 가문이죠. 이들이 특히 인상파와 근대미술 작품은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작가들이 다 사망을 했으니까. 미술 시장에서는 굉장히 블루칩의 작가들인데 40점을 내가 경매에서 판매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더비랑 크리스티가 경험이 붙은 거예요. 우리 경매사에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크리스티는 뭐라고 했냐면, 이 판매될 때 수수료를 받거든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경매사도. 우리는 위탁 수수료를 면제해 줄게 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소더비는 우리는 위탁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 위탁자한테 프리미엄도 제공할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이 더 치열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신문에 전면 칼라로 광고를 해줄게 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위트니 재단에서는 어디를 선택을 하겠어요? 더 좋은 조건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경매사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소더비에서 작품을 경매를 하고요. 그 당시에 총 2억 달러에 해당되는 작품이 이제 거래가 됐고, 이 중에는
정말 박물관 미술관들에서만 볼 수 있는 이제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매사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용어들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자는 작품을 위탁한 사람이에요. 위탁한 사람이고, 구매자는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 낙찰가는 망치로 뚱뚱뚱 두들려서 얼마에 낙찰됐습니다 하는 그 가격이고요. 추정가는 적어도 이 정도 금액에는 거래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감정가라고 할 수 있겠죠. 내정가, 보장가는요, 이 경매사에서 저희 경매의 작품을 경매하시면 어때요? 적어도 이 가격만큼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프리뷰는요, 마치 미술관 전시처럼, 갤러리 전시처럼 각 경매장에 있는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리는 경매에 대해서 작품을 전시를 하고, 근데 무료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갤러리보다도 작품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이 프리뷰 전에 작품 수준이 높아서 이 경매장의 프리뷰 전을 또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컨디션 리포트는 작품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인 보존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구매하는 사람도 그리고 여기서 판매를 원하는 사람도 거래가 되면 수수료를 이제 제하고 내지는 수수료를 더 내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낙찰가의 15% 정도,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10%가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구매 수수료는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15%, 뭐 그 이상이 초과되는 거에 조금씩 더 붙는 이런 계단식의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한 뭐 10%에서 한 15%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경매장에 가야지만 응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화로도 응찰이 가능하고, 내지는 마치 이 투표하는 것처럼 사전에 서면으로 먼저 저는 이 가격에 낙찰받고 싶습니다 써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또 이 응찰이 가능해서 현장 응찰뿐만 아니라 서면, 전화 응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갤러리가 작품을 판매하는 거를 전제로 작가를 발굴을 하고 전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사는 어때요? 경매사도 뭐 그렇겠죠. 작품을 판매를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사도요, 최근에 작가를 발굴하고 또 어떻게 이 작가, 단순히 시장에 2번 나온, 한 번 이미 거래돼서 그 거래된 작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작가들을 발굴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요. 한 옥션에서 굉장히 젊은 작가들, 커팅 엣지라고 하는 작가들을 이제 발굴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로베이스 경매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온 작가님들도 정말 많이 계시지만, 또 반대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로 인해 작가님들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각 팀원이 각자의 사실 이거에 대해서요, 시장의 어떤 생태계를 흘리는 거 아니냐, 이 고유의 작가를 발굴하는 역할은 갤러리의 역할인데 왜 경매장까지 나서서 작가를 발굴하냐, 이러한 이야기들 내지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시장 자체가 내지는 미술 생태계 자체가요, 고유의 역할들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확장해가는, 그러니까 갤러리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어떤 공공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경매회사에서는 작가들을 발굴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그 범주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편협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그때 섭외되는 작가분들 위주로 작품과 작가분들을 보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주체들, 키플레이어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작품을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곳이 갤러리 내지는 화廊 내지는 뭐 경매사일 수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첩되고 각각의 고유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 공공적인 부분, 작가를 지원하는 부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백화점에서도 그림 구입할 수 있어요. 백화점들은 왜 미술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미술시장이 너무 좋고 요즘 미술시장 좋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팔릴 것 같으니까 작품을 판매하겠죠. 그 이면을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디서 주문해서 물건을 구입하셨어요? 직접 마트에 가서 구입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온라인 상거래에 본인들의 고객을 뺏겼다라고 생각했던 백화점이 그렇다면 우리는 고객들한테 어떠한 차별화된 경험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미술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한 백화점의 명품관이에요. 명품관에서 다양한 의류, 가구들 판매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런 작품도 판매합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보시면 이런 태그들도 있죠. 그래서 얼마에 판매합니다. 심지어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는 그 안에서 페어, 아트 페어를 개최하기도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쇼핑에서도 작품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우리 앱 다운받아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잖아요. 물건 거기서 구입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도 이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담당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 40, 50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특히 이러한 이 채널들, 유통 채널들이 굉장히 젊은 세대에 부합한 것 같다. 그래서 MZ세대들한테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통로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메가죽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미술시장이 언제 탄생했냐라고 했을 때 이 플랑드르 지역에 1600년도에 미술시장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 그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주체들 중에서는 작가도 있지만 우리가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각각의 채널들이 그 역할이 좀 중첩되고 넘나드는 그러한 이제 활동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작품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 것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